말로는 우리가 미래교육,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오지선다형 체제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오지선다형 평가체제라는 게 정말 미래를 담보하는 시스템인 건가?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인 건가? 김대중 대통령 때에 내신 절대평가를 전환했다가 그 당시 그 온정주의, 뭐 부풀리기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가출하는 애들한테 뭐 막 여행하기를 즐겨함 막 이런 말 써주고 그죠? 도벽 있는 애들한테 남의 물건에 호기심이 많은 말 하나의 예입니다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야,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근데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조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언론에서도 맨날 뭐 누가 사고 치면 그거는 막 그냥 득달같이 막 대서특필하는데 예, 현장에서 정말 애들과 함께 가정 방문하고 그 애들 하나하나 남아갖고 그 케어링 해주고 학습하시고 이런 분들 이야기는 정말 스승의 날 때나 좀 이렇게 잠깐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스승의 날도 안 나오는 거 같아. 맞아요. 스승의 날 때도 안 나와. 그나마도 예전에 제가 교육청 있을 때 보니까 이분이 막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시라는데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 어디 독도에 가갖고 울릉도 가갖고 점수를 따갖고 오셨는데 지역 점수를 이게 울릉도 가서 근무하셨다는 것들은 사실 교장 교감의 리더십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죠. 일정 점수가 높았다는 이유가 교장의 직무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거쳐가는 자리로 교장 교감을 가기 위한 패스트트랙으로서 이거를 볼 거냐 보다는 차라리 그냥 정책 전문가로서 이 트랙으로 계속 가야 되고 어떤 선생님은 막 다과목에 야간에 막 뭐 가리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한 과목에 뭐 12학점 가리키는 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세 과목에 18학점 가리키는 분이나 한 과목 가리키고 12학점 가리키는 분이나 보상이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하겠어요? 근데 대학은 보상이 있어요. 교수들에게 이제 9학점 정도가 의무 실수거든요. 그걸 넘어서면 보상을 해줘요. 그래요? 계절제나. 예, 그래서 교수들은 절대 교수들끼리 안 싸워요. 네. 사실 우리가 호봉제를 쓴다라는 것들은 경력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을 기꺼이 맡아야 된다라고 봐요. 의사가 있는데 경력 쌓여있는 의사가 나는 감기 환자만 볼 거야. 그리고 응급실에 있는 거는 인턴 니네들이 어려운 거는 니네들이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막 그런 식의 뭐 기관제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주고 있고 저기 오히려 고경력 베테랑 선생님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승진을 안 하니까 난 안 할래. 그래서 막 50대만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원로교사급으로 막 가 있는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도 그거는 좀 아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왜 국가직이냐. 국가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름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국가의 책무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가는 거다.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인사제도를 나름 바꿨잖아요. 근데 제가 교육청 떠난 지 벌써 꽤 되는데도 아직도 저 따라다니면서 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2018년도에 사실은 대입 공론화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개혁 어젠다가 이제 좀 깨졌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소위 말해 어떤 정시 프레임, 공정 프레임 이거를 돌파하는 것이 어리석었을까? 그 당시처럼 그냥 그 여론에 수긍하고 지금 그렇게 사실 결국 그렇게 된 꼴이잖아요. 30% 양보하고 더 늘리려고 그러죠? 지금은? 그 다음에 40%가 늘었죠. 그 다음에 네네네. 지금도 그것도 더 늘리려고 그래요. 그것도 더 늘리려고. 네. 그 당시에 어떤 그 여론에 수긍하면서 좀 들어주는 좀 그런 포지션을 취한 건데 그게 과연 잘한 선택이었을까?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지더라도 제대로 정말 싸우고 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치 싸움을 정말 제대로 어떤 게 정말 미래교육인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시 확대에 대한 요구라는 것들이 저는 몇 가지가 힘이 작동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강남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교육의 힘이었고 세 번째가 엘리트의 힘입니다. 본인의 그 한국 사회의 뭐 언론이나 정치인들 다 시험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경험 체계에서는 뭐 과정 중심 평가니 뭐 질 중심의 평가니 몰라. 그냥 깔끔하게 옛날처럼 학력고사 수능 한 방으로 다 가.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잘 보시면 그렇게 수정시를 비율을 늘릴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그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뭐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저쪽 군단이나 시골에 있는 학생들, 중소도시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이해관계는 거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여전히 강남 중심의 그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정말 그러면 정말 내신 비중을 차라리 과감하게 올려버리면 그러면은 뭐 정말 강남의 1등급이나 저쪽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 1등급이나 등가로 쳐져버리면 오히려 그 계층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사장되어져 있기도 하는 거고, 말로는 우리가 미래교육,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오지선다형 체제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과연 이 오지선다형 평가 체제라는 게 정말 미래를 담보하는 시스템인 건가?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인 건가? 교육 격차, 불평등 문제에도 정말 해결이 되는 것들인 거냐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의 시선이 아니라 한 10년의 시선으로 놓고 보면은 아마 각 대학교는 상당수의 대학들은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버거운 상황인 거고, 수능 최저 등급을 걸었다가는 아마 모집이 전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계속 수능 중심으로 뭘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힘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저는 5년이 안 남았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여러 데이터들을 좀 축적해 나가고 현장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불신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불신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결합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장의 그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교사들의 먼저 노력이나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에 내신 절대평가를 전환했다가 그 당시 그 온정주의 뭐 부풀리기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가출하는 애들한테 뭐 막 여행하기를 즐겨함 막 이런 말 써주고 그죠? 도벽 있는 애들한테 남의 물건에 호기심이 많은 말, 하나의 예입니다만 어쨌든 다 잘 써주는 방식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저 절대평가, 성취평가라는 게 그냥 90점 맞으면 A고 8점 맞으면 B가 아니라 우리들 수준에서 일정하게 합의될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이 정도는 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IB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평가에 있어서의 그냥 교사 개인에게 맡겨놓는 방식들이 아니라 나름의 검증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한번 내신이 됐던 뭐 수행평가가 됐던 이 장치가 그냥 교사 개개인에게만 맡겨놓는 시스템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동료 교사들의 어떤 시스템, 공동체 시스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외부 자원들과 함께 뭐 크로스 체크를 해나가는 방식이 됐던 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어쨌든 이 내신의 질 자체를 좀 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결합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육과정 수업평가 혁신이 안 된 상태에서 기록만 강조했을 때 갖는 그 공회전되어져 왔었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지적들이 또 한편 우리에겐 뼈가 아프지만 그걸 또 뭐 완전히 다 없는 이야기다라고만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문성에 입각한 그 신뢰성이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의 노력들이 좀 같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교육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사들을 가르치는 교원대 교육혁신 전공에서 이제 교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사들이 가진 힘? 어쨌든 코로나19 딱 되고 나서 원격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그 체제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우리 교사들이 가진 어떤 재능, 능력, 역량 이런 거는 충분히 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가르쳐 보시니까 우리나라 교사들이 가진 힘?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의 전체의 직업군을 통틀어서 봤을 때에 이렇게 학습 공동체 내지는 학습 조직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직업군이 있을까? 그걸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교원 집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러한 그 직군이 많지는 않아요. 일반직만 하더라도 그렇게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공무직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러한 전체 영역으로 좀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제가 학습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도 외적인 인센티브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꾸역꾸역 김밥 먹어가면서 퇴근 이후에 피곤한데도 와요. 배우는 걸 너무 즐거워들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거는 모임의 학습 공동체에 중독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피곤하지만 그 배우는 그 과정에서 느꼈던 그 희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거 오지 말라 그래도 오고 하게 되는 이 그룹들이 우리 교육 분야 안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정말 큰 자산이라고 보고, 그런 실천 사례들을 나누다 보면은 정말 눈물겨운 실천 사례들, 막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마치 저는 이제 혁신교육의 출발을 2009년으로 안 보거든요.
혹자는 주민직선 교육감 때문에 된 거다라고 보지만 그 이전서부터 열악했던 조건 속에서도 좋은 교육을 꿈꾸기 위해서 노력해 왔었던 분들이 계세요.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랬었고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래 왔었거든요. 뭐 김교신 선생이라든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치열하게 고민해 왔었던 삶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근데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조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언론에서도 맨날 뭐 누가 사고 치면 그렇지. 그거는 막 그냥 득달같이 막 대서특필 하는데 예, 현장에서 정말 애들과 함께 가정 방문하고 그 애들 하나하나 남아갖고 그 케어링 해주고 학습하시고 이런 분들 이야기는 정말 스승의 날 때나 좀 이렇게 잠깐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요즘에 스승의 날도 안 나오는 것 같아. 맞아요. 스승의 날 때도 안 나와. 그나마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게 해줄 거냐. 저는 그 작업들이 매우 좀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교원 정책의 근간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확인될 수가 있는데 1953년도에 제정이 되었다가 64년도에 법령이 한번 전면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승진 체제라든지 승진 가산점 체제라든지 이런 틀들이 64년도의 틀에 머물러 있거든요. 64년이요? 예, 1964년 넷플릭스의 그 뭡니까 DP 드라마에서 수통도 안 바뀌는데 무슨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차라리 군대가 바뀔 거라고 하십시오. 바뀔 수도 있잖아. 우리가 바꾸면 되지. 저희 부대에 있는 수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1954 6.25 때 쓰던 거라고. 수통도 안 바뀌는데 무슨. 지금 뭐 이런 그 이 체제가 안 바뀌는데 무슨 미래 교육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이제 새롭게 새 판을 좀 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교원이 정말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좀 느끼게 해주고 승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역량을 정말 다각도로 입증해 나갈 수 있는. 예전에 제가 교육청 있을 때 보니까 이분이 막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이시라는데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 어디 독도에 가갖고 울릉도 가갖고 점수를 따갖고 오셨는데 지역 점수를 사실 교장 교감의 리더십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죠. 일정 점수가 높았다는 이유가 교장의 직무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런 어떤 불합리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앞으로 손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연공서열 체제, 형식주의, 의례주의, 그리고 수고에 대한 미보상 체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투자는 안 하고 승진 가산점으로 떼어왔어요. 이런 방식 앞으로 고교학점제 막 돌아가는데 그 어떤 선생님은 막 다과목에 야간에 막 뭐 가리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한 과목에 뭐 12학점 가리키는 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세 과목에 18학점 가리키는 분이나 한 과목 가리키고 12학점 가리키는 분이나 보상이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하겠어요? 근데 대학은 보상이 있어요. 교수들에게 이제 9학점 정도가 의무 실수거든요. 그걸 넘어서면 보상을 해줘요. 그래요? 계절제나. 예, 그래서 교수들은 절대 교수들끼리 안 싸워요. 네, 네. 그거 하려고 그러면 강사들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맨입으로 가산점으로 떼우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보상. 근데 이게 국가직이다 보니까 이제 이 수당 체계가 또 이제 이게 인사처랑도 연결돼 있기는 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런 이제 수당 체계도 정말 좀 새롭게 직무급 수당 개념으로 좀 바꿔서 어려운 일을 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보상되는 구조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 저는 이제 이 생각 됩니다. 아까 이제 울릉도 얘기도 하셨는데 그 울릉도를 오는 분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이유가 다른 분들이 안 오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힘든 지역 깊이, 힘든 업무 깊이. 최근에는 담임 구하기 어렵다고 하고 그렇죠. 부장교사 구하기 어렵다고. 네네네. 특히 또 학폭.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약간 뭐 보상 체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보상 체계는 뭐냐? 사실 우리가 호봉제를 쓴다라는 것들은 경력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을 기꺼이 맡아야 된다라고 봐요. 의사가 있는데 경력 쌓여있는 의사가 나는 감기 환자만 볼 거야. 그리고 응급실에 있는 거는 인턴 니네들이 어려운 거는 니네들이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막 그런 식의 뭐 기관제들 이런 분들에게 어려운 일을 주고 있고 저기 오히려 고경력 베테랑 선생님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승진을 안 하니까 난 안 할래. 그래서 막 50대만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원로교사급으로 막 가 있는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도 저는 좀 그거는 좀 아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왜 국가직이냐. 국가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름의 그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국가의 책무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가는 거다. 아니, 혁 선생 10년 이상 돼가지고 그 일 내가 할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적 있습니까? 저 있어요.
저 있어요. 학포, 생활부장, 학생인권부장 제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배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따라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이게 잘못하다 보면 이게 계속 또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경력사에서 호봉이 올라가는 건 일을 더 하라는 거다.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악플 예상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교사들을 움직이는 그 가산점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 교장 승진제도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교장이 됐을 때 오는 그 혜택이 너무 크지 않나. 예를 들면 한 번 교장 되면 일단 8년은 보장해주고 맞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뭐 또 중간에 정년이 남을 것 같으면 뭐 다른 학교 공모를 간다거나 또 어떤 분은 교육청 살짝 나갔다 오신다거나 이러면서 어쨌든 정년까지 수업하지 않고 내가 퇴직하겠다 뭐 이런 목표들이 좀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지금의 승진제도를 좀 고치고 좀 개혁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하고 그래서 만약에 승진제 전체를 못 고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 뭐 4년 승진했다. 그러면 4년 교장하는 동안 이 사람은 4년 동안 되게 못했는데 또 하네? 뭐 이런 맞아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교장 이런 중임제라던가 이 승진제도라던가 요거 좀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제가 쓴 책들 중에 제일 안 팔리는 책이 교육자치시대의 인사제도 혁신. 뭐라고요? 교육자치시대의 인사제도 혁신. 여러분 교육자치시대의 인사제도 혁신. 이 인사 문제는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별로 연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인사제도를 나름 바꿨잖아요. 근데 제가 교육청 떠난 지 벌써 꽤 되는데도 아직도 저 따라다니면서 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아마 그 당시 이제 뭐 나름 이제 뭐 내부형 확대해 나가는 전략들이라든지 면접 제도를 정말 강화해 나가는 방식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좀 손을 받고 중장기적으로 교장 리더십 아카데미 교감 승진하는 분들한테 동료 평가 그렇죠. 뭐 그런 거 이제 막 집어넣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떨어뜨린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교육청 떠난 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이제 저 욕하고 다니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민감한 문제들이죠. 근데 저는 대학의 경우를 보면은 총장을 하다가도 교수를 강의를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보직을 제가 부원장 보직을 하고 하지만 다시 이제 그거 수업은 좀 감해주기는 하는데 보직 맞추고 들어가면은 다시 이제 원위치로 수업을 하거든요. 우리 교육 분야는 이제 좀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도 하고 욕을 하지만 그런 시스템은 자격 체제와 승진 체제를 좀 달리 보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섞여 있죠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에 입각한 체제로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연구위원, 그 연구위원, 뭐 선임, 수석 뭐 이렇게 전문성 체제 안에서는 그런 트랙이 있고요. 대신 이제 보직은 별개의 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직과 자격체계가 좀 섞여 있는 아주 애매한 구조들이다 보니까 교사로서의 내가 승진을 안 해버리면은 전문가로서의 어떤 대접을 못 받는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교장교감이라는 직위 자체를 정말 보직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인식되는 문화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뭐 가리킬 수 있는 이런 직위로 돌아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문화적 풍토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매우 중요한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뭐 완전 공모제로 가자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기득권 문제들도 있고 이미 그 제도로 준비해 오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절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4+4제 그래서 승진제는 4년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대신 그 다음부터는 다 공모제로 해서 본인의 역량을 입증해 나가는 구조들 내지는 재평가를 통해서만 확대되는 구조로 가자. 그러면 4+4제인 거고 또한 지금 현재는 일단 교감에서 교장이 되면 8년은 그냥 뭐 크게 사고치지 않는 한 보장이 되는 구조이잖아요. 제가 봤을 땐 중간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이분이 정말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학교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한 분이냐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확인해보고 검증해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학교 자체의 관점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A 교장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전임교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리더십을 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단계만 거치면 다 검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검증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학교 자치 역량, 그리고 스토리, 이런 방식으로 좀 검증하는 방식으로 좀 시스템을 좀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원 양성, 임용, 연수, 승진, 자격 이 체제가 이제는 그 벽지만 바른다고 지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수리 갖고 안 되고 전면 재건축, 전면 재건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주고
자학사분들이랑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한음을 켜는 선생님들보다 한참 못 미치는 그냥 말귀를 아예 못 알아들으시는 그럴 수 분들이 있죠. 되게 맞아요, 많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안하고 했는데 결정적인 타이밍에 바뀌어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학사에서 교장으로 수평 이동하듯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막는다는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네네. 거는 좀 그 제 책에도 교육 전문직의 모든 것에도 주장을 했는데 책이 또 그, 있나요? 그 교육 전문직의 모든 거, 네, 다 안 팔리는 책, 네. 교육자치시대 인사혁신. 인사제도 혁신, 인사제도 혁신. 네, 그거랑 이제 그 교육 인사혁신과 전문직의 모든 것? 교육 전문직의 모든 것에도 그 얘기가 있는데요. 그 외국어의 경우에는 이 장학 트랙과 교직 트랙을 구분해요. 그래서 넘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쭉 가면 그 트랙으로만 계속 가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보상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직이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교장 교감으로 나갈 수 있는 메리트를 줌으로써 나가게끔 해주고 순환을 해주게 하는 이런 이제 장점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생활지도 같은 거는 이제 서로 이제 신임 전문직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지역에 있는 우리 학폭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내가 그것만 하신 분들은 딱 봐도 견적이 나오는데 이제 업무 하신 분은 전화하면은 이제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역으로부터 전혀 권위를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거쳐가는 자리로 교장 교감을 가기 위한 패스트 트랙으로서 이거를 볼 거냐 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제 정책 전문가로서 이 트랙으로 계속 가야 되고 다만 이제 순환도 일정하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정말 공모로는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승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교장으로서 이게 있다라고 하면 공모로만 나갈 수 있게끔 해주고 대신 이제 이게 알바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상태가 안 좋은 분인데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현장에서는 그 지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평가가 들어가면 돼요. 말 그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순환 보직 개념. 그러니까 전문직들이 하는 승진 루트가 아니라 그 일을 정말 하고 우리 지금 이 상근자들이 여기 와서 한 몇 년 일하다가 다시 교사로 가시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한 언론에 좀 기고한 글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질 없고 노력 안 하는 교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목도 인상적이었지만 글 내용 또한 교사 자격 갱신제, 부적격 교원 퇴출 등 예민한 주제를 어쩌면 작심하고 다루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쓰셨는지도 궁금하고 예, 이 기고 때문에 제가 배신자 소리도 좀 들었고요. 악플이 많이 달렸다고. 가장 기억에 남는 악플 뭐가 있죠? 네가 이제 네가 장학사 시절에 네가 생산했던 공문 때문에 우리가 시달렸다. 근데 사실 저는 공문 생산한 적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이제 그걸 네가 알면서 이제 네가 이런 말을 쓰냐 내지는 제가 교원단체 활동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대학물 먹더니만 네가 바뀌었다 이제 이러한 그 이야기도 배신자 프레임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 배신자 프레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학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고등학교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1년 내내 EBS 온클 프로그램 온라인 클래스 수업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했냐면 2대 갖고 온클로는 하나 돌리고 그 사이에 사교육 학원 강의를 수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적 올렸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이제 저는 분노의 마음과 마치 그 미술가들이 사진이라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을 묘사하는 것보다는 이제 인상주의로 이제 이게 들어가서 뭔가 사진과는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대체제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뭔가를 고민해내야 되는데 너무 편한 방식들을 추구해 왔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건데 이게 이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잘 대응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만났던 학부모들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한심했던 사례들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청 했을 때에도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A 교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정말 동료들한테 함부로 하고 욕하고 담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업무도 안 해. 맨날 누가 요구하면 막 화부터 내고 막 뒤제비하고 막 싸우시려고 그러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제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민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교원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은 거의 좋은 기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 반응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교사를 옹호하는 댓글 다는 분들이 있는데 너 교사지 하는 댓글들 바로 달립니다. 이제 소방관과 비교해 보면요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은 너무 냉랭하고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그 우수했던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나의 그 선의에다가 맡기는 시스템, 이 지금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견제와 균형, 책무성과 책임성, 자정작용 이런 것들이 좀 작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학부모와 시민사회와 지자체 쪽에서 바라보는 그 교원에 대한 그 불신은 상상외로 생각보다 컸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간극, 우리끼리는 우리끼리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 그 공교육을 향한 기대치가 너무나도 낮아져 있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들. 훌륭한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전체가 매도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0.01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0.01의 교사들이 소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만나는 학부모들, 학생들은 상당수가 되는 거고 이것들이 해마다 누적됐을 때 저는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백신을 감히 놨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외부의 불신이 더 누적되면 훨씬 더 큰 개혁의 칼날이 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것들이 감지가 돼서 용기 내서 제가 글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열심히 보는 분들은 비교적 열심히 하는 분들이 주로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문제되는 분들은 아예 기사가 난 것 자체도 신경 안 써서 맞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교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99.99의 선생님들과 그 0.01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0.01의 선생님들을 우리가 온정주의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우리가 쳐내자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대신 제가 그 0.01의 선생님들을 무조건 자르자 이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단계별로 가자. 충분히 1차 자기 성찰하고 2차 연수도 좀 시켜드리고 그다음 뭐 무급 휴직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역량 올리겠다라고 하면 도와드리자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외부 집단들, 뭐 교원단체들도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외국 시스템은 그렇게 하거든요. 교원단체까지도 같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어떤 이제 시스템이 들어가는 작인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시스템이 있냐 없냐가 우리에게는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 교직 사회를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교육 운동 그건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육이 지금보다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좀 해야 될 노력. 저도 사실은 교사들의 이제 노동 운동 내지는 노조 운동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한 면이 있고 단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하게 또 보호를 받았고 학교에가 불합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었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정말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약간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히 노조의 경우에는 회원들의 그 이해관계와 이익에 반하는 주제들과 의제들을 결코 끄집어낼 수 없어요. 제 개인으로 만났을 때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활동가분들께서는 내 개인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본부 차원에서의 의제로 절대 놓을 수는 없다. 그랬다가 우리 조직 깨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좋은 교사 운동이 갖고 있는 그 위상과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도 또 해 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는 실천이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아프지만 우리가 실천해 왔었던 거고 또 때로는 우리가 교계의 이익조차도 우리가 또 내려놓고 실천해 왔었던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이익을 상대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 그리고 학부모, 시민사회, 교원 이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서 그 정책의 방향을 나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길들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었던 우리 좋은 교사 운동의 포지셔닝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좋은 교사 운동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는 공화주의적 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화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사사로운 이익을 때로는 내려놓고 우리 공동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관점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서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끼리만 모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교장교감은 교장교감들끼리, 일반직은 일반직들끼리 모여드는데 저는 이게 교류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다양한 집단들을 우리가 만나고 고민해오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소통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혁신학교 운동이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는
그 교원의 힘만 갖고는 성장과 확장의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교원으로만 우리가 좁히지 말고 지역사회와 다른 주체들 그리고 다른 직렬로 확장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교육 교사 운동이 왜소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제 강점기 때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그 교육을 통해서 민족과 사회를 새롭게 나가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횃불을 들었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사회를 견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가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사회를 견인하는 게 아니라 주체들이 교육을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 교육 운동이 좀 더 넓게 깊게 확장하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시간 이제 교수님의 삶을 옆에서 저도 이제 지켜본 축에 속하잖아요. 돌아보면 그 누구보다 이렇게 뜨겁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 그 힘은 뭐였을까요? 일단은 이제 삶의 모델링을 봤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기독교사 대회도 그랬고 제가 이제 99년도에 이제 숭실대학교의 교사 대회에서도 제가 이제 쌈딱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공헌이라고 하는 것들 물론 이제 그 형식은 달라졌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 스스로는 그 당시에 어쨌든 제가 어떠한 삶을 살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약속해 왔었던 것들을 지켜왔었는데 놀라웠었던 것은 그렇게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그것이 그냥 헌신이 아니었고 제게는 성장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어쨌든 학습 공동체 안 하는 것보다 함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한 저의 성장이 있었고 학습 자료를 개발 안 하는 것보다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저에게 학습이 일어났었던 거고 혁신학교 운동을 해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학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또 하게 되는 거고 자료를 찾게 되는 이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 과정이 이제 저에게는 지평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람이 그 진화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 관점과 실천이 성숙되고 진화될 수 있었던 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돼서 내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빈 깡통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좌충우돌해 가면서 부딪히는 이 과정에서 내 안에 그 어떤 성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혁신학교도 마찬가지. 내가 준비가 돼서 혁신학교 운동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안에 성장이 일어나고 실패도 나에게는 좌선이 되는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의도적으로 제가 뭐 대학을 가야지 뭐 교육청을 가야지가 아니라 그 좋은 교사 운동에 부른 대로 그 충실하게 뭐를 했는데 그 했던 그 경험들이 쓰여질 수 있는 공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계속 자신감으로 나름의 자부심, 성장에 대한 어떤 그 희열이라 그럴까요? 그 마치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면 몸은 피곤한데 돌아갔을 때 그 지적 그 어떤 충만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경험했었던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있어 왔었고 그것이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이렇게 쌓여져 왔었던 것들이 힘들지 않게 왔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좋은 교사 운동 선생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백마탄 기사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가 오기를 바랬어요. 우리 학교에 누적된 여러 가지 적폐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활동가분 아니면 정말 리더, 혁신 리더 아니 교장교감 선생님이 오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올 거라고 봤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백마탄 왕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백만은 없었고 조랑말은 있더라고요. 조랑말. 그 조랑말에 나라도 올라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올라탈 수 있는 그 용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그 조랑말이 뭘까? 이게 좋은 교사 운동인 거고 학습 공동체인 거고 뜻맞는 동료 교사들인 거죠. 나 혼자 타는 게 아니라 같이 타는 거예요. 같이 타면 혼자서 안 되지만 여럿이서는 또 가능한 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 혁신이 됐던 뭐 지역 혁신이 됐던 뜻맞는 서너 명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결국 뜻맞는 서너 명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치지 마시고 계속 뜻맞는 분들을 좀 찾아 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직 할 일이 되게 많으시니까 건강 유의하시면서
롱런 해서 교육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고 좋은 교사운동이 그렇게 함께 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좋은 교사운동이 키운 교육정책운동가 또 이제는 학계의 교수님 김성천 교수님 만나봤습니다. 이상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